난 네가 좋아. 그런데 네가 싫어. 하지만 널 사랑해. 그러나 널 미워해. However, 널 갖고 싶어. But I hate you. Nevertheless,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 모든 게 이 장애의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여러분, 미드 좋아하세요? 혹시 미드 중에 이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라는 미드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시즌 4까지 방영된 인기 드라마인데요. 이 여주인공인 레베카가 하버드를 졸업을 하고 이제 뉴욕에서 소위 이제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레베카가 길에서 우연하게 자기 첫사랑 조 씨랑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 조 씨가 뉴욕 생활을 접고 이제 고향이었던 웨스트 코비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요. 레베카는 충동적으로 이 조 씨를 쫓아서 웨스트 코비나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6억이 넘는 연봉, 뉴욕에서 쌓은 화려한 모든 커리어를 그냥 버려두고 이 첫사랑을 되찾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떠나는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죠. 이 레베카의 이 집착 쩔고 이 크레이지한 얘기는요. 처음에는 이제 밝은 로맨틱 코미디로 시작하지만 이게 시즌이 거듭될수록 이 레베카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무거워집니다. 이 드라마에서 레베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연애를 하면 늘 사건이 생겼다고. 늘 무슨 일이 생겼다. 여행을 간 남자친구가 전화를 자주 안 하거나 문자에 단문을 조금만 늦게 해도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어떤 짓을 할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이 레베카가 이 소위 경계성 성격 장애의 좀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혹시나 했었는데 이 맞더라고요. 이 레베카가 시즌 3가 되니까 자기가 경계성 성격 장애인 걸 알게 돼요. 여러 가지 정말 뻘짓을 하고 힘든 과정들을 겪고 나서요. 이 경계성 성격 장애에서 보이는 행동 문제는 이 단순한 감정 기복과는 좀 다릅니다. 이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복잡한 성격 장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비해서 이 병명은 좀 낯설지만 인격장애 중에서 30%, 많게는 50%,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교적 흔한 이 경계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경계성 성격 장애는 영어로 하면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입니다. 이게 이제 자아상, 대인관계의 정서가 좀 불안정하고 굉장히 충동적인 특징을 갖는 인격 장애예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 경계가 굉장히 불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이 타인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지 않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감정도 그거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요동을 치죠.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자해나 자살 행동도 많이 생기고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임상 진료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성격 장애예요. 이 몇 년 전에 이 가수 선미 씨가 내가 좀 경계성 성격 장애로 진단을 받고 치료도 받았었다고 고백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경계성 인격장애 특징을 좀 찾아보시고 저도 혹시 경계성 성격장애 아니에요? 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병원에 좀 상담을 오시고 또 선미님 기사를 보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아세요?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정상이고 건강한 분들인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오히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이 경계성 인격장애랑 일치하는 특징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경계성 성격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격장애의 특징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비정상적인 범주가 아니라 정상 범주 내에서는요.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좀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감정의 기복도 있고 때로는 욱하고 화날 때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연애 초기에는 좀 썸을 타거나 둘이 좀 밀당을 하거나 아니면 막 정열이 불타서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기에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쉽게 불안해지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요. 또 20대 친구들은 좀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아직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좀 상담하다 보면 20대 한 초중반 분들, 이때 여성분들이 내가 좀 경계성 인격장애가 아니에요? 이런 경계성 인격장애의 특징을 보고 나와 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많이 느끼세요. 근데 좀 더 살펴보시면 내가 한 1년 이상 연애를 해서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 사이는 크게 문제가 없이 안정된 사이인데도 내가 사소한 문제로도 쉽게 불안해지고 초조하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일상생활에 집중이 안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해까지 한다. 나의 불안한 감정과 감정 기복 때문에 이 연인한테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하거나 폭언을 한다. 이런 경우라면 경계성 성격장애를 의심해 볼 여지가 좀 있죠. 어떤 사람이 경계성 성격장애일까요? 그 유튜브 채널에 좀 피식대학 보셨나요? 여기서 이 캐릭터 혁이 형이 나오는데 But nevertheless 뭐 이런 밈 본 적 있으세요? 이 혁이 형도 엄밀히 따지면 이 경계성 성격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난 네가 좋아. 그런데 네가 싫어. 하지만 널 사랑해. 그러나 널 미워해. However, 널 갖고 싶어. But I hate you. Nevertheless,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진짜 내 마음 뭘까요? 정말 정말 이 혁이 형의 마음은 뭘까요? 이 양극단의 감정을 오가고 일관성도 없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변덕스럽고 감정도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이거 듣다 보면 혼란스럽죠. 아마 본인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이 경계성 성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이 경계성 성격 장애 특징에서 좀 대인관계의 불안정성이 있는데요. 이 상대방을 굉장히 이상화했다가 사소한 문제로 막 혐오하고 증오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인관계 또 이성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 이성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흑백 논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흑백 논리가 경계성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세상을 볼 때 좀 밸런스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고요. all good 또는 all bad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분법적인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상대방에 대한 평가도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해? 아니라고? 그럼 날 미워하는구나? 넌 정말 세상에서 완벽하고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아니야. 넌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하고 비열한 악마 같은 쓰레기야. 혁이 형과 비슷하죠. 이 같은 사람을 볼 때 극단적인 감정 또 극단적인 평가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모두 좋은 사람, 모두 나쁜 사람은 없다는 걸. 내 안에도 되게 좋은 점도 있지만 되게 나쁜 점, 부끄러운 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훌륭하고 멋지고 이상적인 사람도 없고 정말 아무리 못되고 좀 못나 보여도 그런 쓰레기 같고 나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그 안에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 단점, 여러 가지 개성적인 요소가 한 사람 안에 다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있어야지 대인관계를 안정적으로 맺을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데 이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게 안 되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 타인과의 관계를 떠나서 나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나요. 내가 잘한 걸까? 못한 걸까? 나는 나쁜 사람인 걸까? 혹은 좋은 사람인 걸까? 이런 생각에 자주 휩싸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도 밸런스 있게 객관적으로 좀 공정하게 평가하거나 느끼지 못하고요. 나에 대해서도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사소한 것만 있어도 굉장히 내가 훌륭한 사람 같고 되게 좋은 사람 같고 최고인 것 같다가도 아주 작은 실수 한 번 해도 나는 막 쓰레기고 다 망할 것 같고 내 인생은 이제 쓸모 없어진 것 같고 이렇게 자신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파편처럼 통합이 되질 않아서 과대망상과 자학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존감이 되게 높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냉소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나를 볼 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을 격렬히 원하고 다른 사람의 애정을 갈구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고 좀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상대방을 의심하죠. 이런 반복되는 불안감 속에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인생이 되게 괴로워요. 또 이렇게 자아감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되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나 피드백, 이런 작은 시선, 이런 정말 사소한 것에도 쉽게 영향을 받고 휘둘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분들과는 상담할 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기 다루듯이.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담할 때 이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이런 진단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환자분들이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해주면 그 진단명을 또 검색하고 자료도 막 찾아보시거든요. 특히나 이 자아 정체감이 약한 경계성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특히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정말 최악의 케이스, 막 안 좋은 경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나랑 좀 동일시를 하거나 정말 나와 닮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그런 케이스를 따라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과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바뀔 수 없어. 내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상처받고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담할 때 굉장히 배려심과 이 섬세한 스킬이 필요해요. 이 경계성 성격장애의 세 번째 특징은 충동성이에요. 이 감정이 극단적으로 변하고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한 가지 일이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가 또 갑자기 흥미를 잃고요. 갑자기 딱 그만두고 노선을 바꿔서 다른 걸 하기도 해요. 이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에 나오는 레베카도 보면 뉴욕에서 잘 쌓아오던 커리어를 모두 갑자기 확 버려버리고 갑자기 전에 내 첫사랑을 쫓아서 시골 마을로 가버리잖아요.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은 일관성이 있거든요. 과거와 현재가 쭉 이어지는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과거와 현재를 확 단절해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 급변합니다. 인생의 방향도, 나와 너에 대한 평가도, 나의 감정과 기분도요. 이분들은 되게 충동적으로 행동하고요. 자살 시도랑 자해를 반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협박을 하죠. 너 나 떠나지 말아라. 나 떠나면 나 죽을 거야. 내 인생 완전히 붕괴될지 모른다. 이거 협박이죠. 결국에는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가 고장나 있거든요. 특히 좀 가까운 관계요. 직장에서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회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엄청 몰입해서 굉장히 열심히 자격증을 따놓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막상 그 직업을 가지기 직전에 흥미가 떨어졌다. 나랑 안 맞는다면서 쉽게 다른 직업으로 바꾸거나 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도 조금만 나랑 안 맞아도 때려치고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니까요. 특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요, 주로 좀 상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아요. 이 상사한테도 꼭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굴할 정도로 과하게 복종하고 이 상사를 완벽한 롤모델, 정말 완벽한 인격자처럼 이상화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상사가 작은 실수하거나 나한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갑자기 이분을 맹비난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확 퇴사해버린다든지 그런 식의 회사 생활이 반복이 되면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쌓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분이 상사일 때는 어떨까요? 가장 큰 특징은 이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게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스플리팅을 시킵니다. 너 편, 내 편.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게 이분들은 편하거든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왕따도 시키고요. 이 작은 실수에도 과하게 혼을 내고 막 모욕감을 주고 폭언을 했다가 또 어떨 때 이분이 조금만 잘해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기분에 따라서 과도하게 치켜 세워줬다가 이렇게 체계 없이 그 직장 부하 직원한테도 극단적인 행동을 반복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 부하 직원 입장에서도 대체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너무 혼란스럽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조직 내부에 자꾸 균열이 생기니까 이게 손실이 크죠. 자꾸 퇴사도 많을 거고요. 또 이제 가족 안에서 보면 이 부모가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자녀한테 일관적인 훈육을 해야 되는데 크게 체계 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칭찬과 체벌을 반복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정신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또 이 남편, 아내, 이 배우자에 대한 극단적인 불만을 오히려 이 자녀한테 화풀이 하면서 투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자녀를 대하는 경우에 이 자녀가 이성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는 엄마가 자기 잘못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경우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남편에 대해서 극단적인 감정과 평가를 이게 가스라이팅의 형태로 아이한테 쏟아내면서 정말 분노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다. 정말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네 아빠랑 결혼해서 인생 망쳤다. 정말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자녀는 남자는 다 무능하고 나쁜 존재구나. 나도 결혼하면은 저런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정말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성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도 그 남자를 볼 때 아주 작은 실수, 정말 그렇게까지 나쁘게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사소한 것만 보고도 자기 아빠를 투사를 해서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구나. 얘 완전 이상하대네? 이렇게 생각하고 확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후에 이 친구의 관계에도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죠. 이 경계성 인격장애인 부모가 또 아이를 극단적으로 체벌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기를 때 훈육이 필요하지만 아이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하게만 아기가 느낄 정도로만 혼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했을 때도 적절하게, 너무 과하게 말고 적절하게 아이가 기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칭찬도 해주는구나. 우리 엄마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만 또 나한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엄마, 나쁜 엄마가 통합되고 좋은 아빠, 나쁜 아빠가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대인관계 또 상대방을 볼 때 좀 균형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부모가 극단적으로 잘해주다가 정말 극단적으로 체벌을 해요. 그리고 체벌에 대한 기준도 없고 체계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경계성 인격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 부모가 굉장히 무관심하고 방임하는 것도 일종의 정신적인 학대입니다. 이 부모는 자라나는 아이한테 이거는 해서는 되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런 행동 규범의 바운더리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그 바운더리가 명확할 때 그 체계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 세계를 형성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운더리가 없고 이래도 되는지 저래도 되는지 기준이 없으면 아이는 늘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정체감도 안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렇게 아이를 학대하는 가정뿐 아니라 아이한테 극단적으로 무관심한 부모님 밑에서도 경계성 성격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경계성 인격 장애가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연인과의 관계예요. 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대부분 연인과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상담할 때 환자분들이 어떤 연인을 만나왔는지,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이 패턴을 좀 들어보면 대충 이분이 좀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구나 없구나 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소위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는데 남자친구는 계약직 알바다. 근데 또 그렇게 잘생길 것도 아니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나 매력이 한참 떨어지는 남자만 만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연애의 끝은 늘 내가 상대방한테 매달리면서 끝나고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경계성 성격장애 있는 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이 경계성 인격장애 분들은요, 자존감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도면 날 절대 떠날 리가 없어. 이런 무의식의 반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연애를 반복하는 거죠. 이 연애를 시작할 때도요, 좀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보다 바로 성관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충동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일종의 좀 자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대체 상대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바로 잡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묻지마 살인도 많잖아요. 데이팅 앱으로 만난 사람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 아니면 이날 처음 만난 사람과 어떻게 곧바로 성관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직진도 쿨한 것도 아니고요, 멋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좀 일종의 자해라고도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이 없어. 이 섹스만 해야지 나를 안 버릴 거야. 내 몸을 줘야지 날 안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깔려 있거든요. 이 원나잇도요, 너무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이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분들은 애정에 대한 강렬한 집착과 또 반면에 유기되는 것, 이 버려지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연인에 대해서 이상화했다가 또 돌변해서 비난하기를 반복하고, 또 이 연인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자해, 자살 시도, 자살 예고, 이런 걸로 연인을 협박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뭐냐면 날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경계성 성격장애의 원인은 이 환경적인 것과 좀 유전적인 걸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환경적인 걸로는 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유기된다든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당했다든지, 또는 부모님이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상실의 경험을 너무 이른 시기에 했다든지, 또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외상적인 사건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외상적인 상황을 겪게 되면 이 아동들한테 나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런 무력감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을 갖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유전적으로는요, 편도체와 이 전두엽 조절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도체에서 어떤 감정과 충동을 느끼는데 그걸 참는 전두엽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경계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나도? 하면서 나도 성격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를 좀 성격 장애라는 틀 안에 나를 가두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내가 좀 성격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반은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격은 평생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한테 조금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만 있어도 정말 성격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영상을 검색해서 경계성 인격장애가 뭐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많이 달라지고 있으신 거예요. 정말 안 좋은 분들은 이런 영상을 찾아보지도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영상은 너와 나의 성격 얘기, 이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두 번째로 이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분들의 주변 분들을 향한 어떻게 이 친구들을 다뤄줘야 될까, 이런 내용을 다뤄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